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희 뉴스정면서 4부, 이번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위원장,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의 백경원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백경원 위원 오늘 등남했네요. 네, 오늘 아들 낳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부럽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언젠가 꼭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4월에 싶네요. 좋은 결과를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쭉 가시는 걸로. 요즘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3포세대 대표주자 장경태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할까요? 워낙 이제 지금 사회가 일단 예전처럼 경제 호황기도 아니고요. 또 어려울 때 가장 또 안 좋은 건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아무래도 또 이 많은 또 고비용의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스펙 경쟁에 유학 다니고 어학연수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또 그만큼 회수할 때는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아기? 오늘 낮 12시 15분에. 예. 네, 계속 옆에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병원에 지금 면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장경태 위원은 출마 선언했네요. 어디로 갑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정론관에서 국회에서 이제 출마 선언했는데요. 동대문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네. 여기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민병두 의원님이 계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서울 생활이기도 했고, 또 대학교도 거기 그 지역의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요. 서울시립대가 그 동대문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 유불리나 좀 더 유리한 지역, 불리한 지역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가장 애정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제가 20대를 보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거리마다 다 추억 속에 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역이라서 새롭게 지역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선해야 되잖아요. 민병두 위원장. 현역은 정말 높은 산입니다, 사실. 예. 네. 가산점 있어요? 청년 가산점? 저는 정치신이 이제 청년 가산점은 15%밖에 안 되고요. 예. 만 35세 이하였지만 20%이기 때문에 제가 예. 만 35세 넘어서 15%밖에 안 되고, 근데 정치 신인으로 아마 예. 20%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얻은 표의 2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얻더라도 현역 의원을 꺾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사실 예를 들면 양자대결 구도다 하면 1000명의 권리당원 경선할 때 600대 400. 제가 만약에 정치 신인이 400표 정도 얻으면 정말 잘 싸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 후보가 600에서 만약에 하위 20%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더라도 480이죠. 그리고 저희가 400에서 얻어도 480. 네. 예, 똑같이 되니까. 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백경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예, 지역 선전과 준비는 마쳤는데요. 예.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자리를 시일 내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 정했어요? 예, 통합신당 상황이나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저울질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는 아니고 지역구로? 예, 지역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신당 이야기 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열차는 출발을 했고, 예. 네, 이건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통합신당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예. 그 타이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문재인 빅텐트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제3지대에서 역할을 예. 하겠다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예.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빅텐트는 쳐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보수당하고 먼저 네, 맞습니다. 합치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 근데 사실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끝까지 예. 가봐야 알겠지만 또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알긴 알겠지만은 지금 너무 많이 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된다면 그 부담을 또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 이원주 의원이 만든 신당, 예. 전진당이라고 예, 하죠. 전진당. 예. 예.
거기까지입니까? 뭐 우리 공화당은 같이 못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아직 그 뭐 테이블 위에서 같이 얘기가 되는 건 김문수 아니고요. 의원이 만든 신당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문은 한쪽으로 열어두고 지금 이제 뭐 판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이런 통합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아마 장벽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새보수당도 그렇고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전진당은 너무나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김문수 전 의원님은 또 정광 목사와의 또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혹은 보수 통합에 대한 상의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권한들을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인가 또한 아마 이 통합 과정의 모든 난제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2월 6일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 현재 이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반민주당으로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고 이 정권 이제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꼭 뭐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저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제 그 마침표가 이제 조만간 찍힐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모 지역구를 준비했던 분이 계신데 통합하면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예, 진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진통을 다 감내하고라도 지금 이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 거취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지역구 출마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 어제 정도면은 결정이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제도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종로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로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아직도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디에 어떤 전략 지역에 발을 내딛냐 이게 굉장히 이 선거 전체판의 가장 큰 지금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이 영향력이나 확장력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게 어디냐 이거는 이제 좀 뭐 그 공간이나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그런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여당이나 언론에서 이게 야당에 자꾸 종로 후보 내놓으라고 이게 빗독촉하듯이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종로 출마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래서 뭐 다양한 옵션으로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카드가 오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신경민 의원도 그렇고 황희 의원도 그렇고 황 대표 나한테 와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일단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는 보수 지금 현재 그 제1야당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명실상부 1위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령관이면 선봉해서 해야지 갖고만 이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종로 출마를 하려다가 또 갑자기 난데없이 캐스팅 버튼 충청 지역 나오면서 충청도 이야기 나왔다가 용인 갔다가 사실 지역구를 쇼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사직생의 각오로 가는 게 이 보수 혹은 통합 혹은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텐데 자기 혼자만 살려고 다른 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컷오프하겠다 공천혁신하겠다 하면 누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도 사실 오히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사실 요 근래 잠깐 민주당이 좀 더 승리했었죠. 그러니까 사령관인데 왜 꽃길만 걸으려고 하시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은 개인적으로 황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뭐 개인적 생각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뭐 황교안 대표나 뭐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이제 여야의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뭐 전체 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종로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서울이든 수도권 어디든 그 황교안 대표가 가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이 영향력과 확장력을 얼마나 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략적 요충지에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곳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언론에 나왔던 뭐 양천이나 뭐 마포나 뭐 이런 데도 충분히 그렇게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보이고 뭐 절대 종로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디가 뭐 꼭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프레임은 사실 이제 여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뭐 지금 황교안 대표나 뭐 이제 한국당의 공관위는 뭐 나름의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경태 위원한테 민병두 의원이랑 붙어서 어떻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김빈 씨도 그렇고 여선웅 씨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다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 청년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청년들 30% 정도는 공천해달라 오늘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단과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소위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 열망이 좀 더 젊은 국회, 좀 더 정치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천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21대 총선을 보고 싶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2030 세대 또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또 2030 세대 혹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지금 어찌되건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하위 20%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통보를 해서 마이너스 20%의 감점을 주는 게 주요 골자인데 사실상 소위 이제 이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컷오프라는 의미는 마이너스 100%의 감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100%에 마이너스 20%로 그리고 그나마 20%의 감점을 받는 분들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공천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참 그런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애초에 근데 민주당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뭐 용태한 그 의원님들 지역구에 뭐 이렇게 장경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장경태, 김빈, 여선홍을 언급한 이유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인데 지금 보면은 예선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결국은 당이 결정할 문제니까 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요. 근데 만일 지금 민주당 청년 조직위의 요구대로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 30%를 할당하게 되면 특히 이 지역구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이제 본선 경쟁력을 키워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바라는 것들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감동의 경선이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도 정말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혹은 민주당의 당원들의 선택이 더 이상 돈과 권력과 어떤 조직 선거가 아닌 정말 미래를 보는 비전과 가치를 그리고 그런 상징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결국 국회로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참 이 선거는 참 냉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마이너스 20%를 받든 혹은 아무리 플러스 20%를 받든 정말 그 정도의 격차로는 사실 현역의 기득권 혹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민주당 이야기한 이 문제, 이 고민을 똑같이 안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늘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보여지지만 뭐 자꾸 그 경쟁력만 가지고 이 평가를 하다 보면 결국엔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봐왔지만 이 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어찌됐건 20대, 30대, 어찌 보면 다른 이 기성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고 이 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당에서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청년들 또 젊은 인재들을 배치해서 그래도 21대 국회는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그런 당에서 이제 좀 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정당의 모습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그걸 또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소장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그래도 배치해야 그 다음이 있지 자꾸 이렇게 오늘만 보고 간다면 분명한 좀 어느 순간은 또 분명한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같은 고민을 논의해봤고 이번에는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종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백 의원부터. 이게 뭐 근데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한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만큼 뭐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네 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된 상황이고 또 여전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를 믿고 계속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이제 이 정부의 대처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위기경보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검역인력 확충이라든지 의료원 보고인력 확충 등 정말 많은 그리고 또 우한에 전세기 보내서도 또 한편으로 그분들에 대한 2,991명인가요? 전수조사도 했고요. 아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바로바로 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저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예전에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국내 감염자 같은 경우는 74만 명에 이르렀었고요. 사망자는 263명에 이르렀었습니다. 더 지난 정권의 메르스 같은 경우도 국내 감염자 186명에 사망자 39명이 나왔는데 어찌되건 지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는 방역과 이 검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아쉬운 거는 2017년이나 18년이나 19년에 이 예산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 인력을 확충하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원 삭감하고요. 2018년에는 감원하고 반토막 내고 2019년에도 감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검역 인력을 사실 예산을 삭감해왔던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사태를 혹은 위기 사태를 좀 대응하는 데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결론은 같은 건데 제가 백경원 의원 의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다고 느꼈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야당 정치인한테 드리면 정부가 너무 못한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을 내팽개쳤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백경원 의원은 그런 걸 안 해줘서 굉장히 신선했고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통추위 같이 하면서 황교안 대표 앞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을 좀 밀어주자 화끈하게 이 코로나 같이 잡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야유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두 분 말씀처럼 이게 여야가 없는 문제잖아요. 국민 안전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념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색깔을 뛰어넘어 가지고 좀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도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개인이 SNS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난으로 그랬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처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의도해서 가짜뉴스를 버티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다 한 번씩 말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크로스체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정치권의 말실수 하나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단어 하나, 뭐 숫자 하나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뭐 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지, 어떤 관리 체계 하에서 이 지금 이제 뭐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자꾸 이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뭐 야당에서든 뭐 외부에서든 자꾸 이제 그런 제안이든 대안이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SNS를 비롯한 이런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기존의 그런 정통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YTN이든 아니면 다른 기존의 이제 언론들의 역할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곳이 있어야 그렇게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건 앞으로도 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악성 가짜뉴스는 정말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등의 이런 가짜뉴스들은 보건의료적 측면에서도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위축시키곤 하는데요. 요즘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공장이 멈췄다, 뭐 유심칩 공장 멈췄다, 이런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경영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움츠려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오히려 우려스럽고요. 정말 정확한 뉴스로 정확한 대처 방법을 잘 알려서 이번 좀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 이야기도 동시에 두 분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 코로나 사태에서 기성 언론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불안감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각 당의 인지영입 17호, 18호가 누군지 정말, 혹은 10호, 11호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확진 확진자가 18호인지 19호인지 20호인지가 더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오히려 좀 이거를 너무 릴레이 경주하듯 언론에서 보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확산 속도가, 그리고 이 확산하는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우리 행동에 대한 대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지금 계속적으로 완치가 돼서 퇴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치유 가능한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론에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국민들을 좀 더 공포감에 몰아넣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옐로우 저널리즘도 흐르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아산에 격리 수용돼 있는 분들, 진천이나 그분들을 몰래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찍어서 언론에 내보내고 드론도 띄우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의 책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배우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지난 뭐 세월호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도 이런 대처 능력, 어떻게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근데 뭐 이렇게 뭐 배울 만큼 이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빠르게 좀 언론이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니까 뭐 보면 또 미국이나 다른 뭐 그런 선진국들의 언론들을 또 보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나름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유언비어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나름 축적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언론들이 제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그래도 이제 그런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언론들이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뭐 단 1%라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은 뭐 입국 금지 처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외교 문제로만 뭐 이렇게 보고 또 타협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야당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그런 제안을 그 한국당에서 또 했습니다. 네. 예. 중국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 좀 너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한중 간의 교류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입출국을 하는데,
여기에 한두 명도 안 되는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위기 상황이나 뭐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전에 브라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창궐했을 때 남미나 브라질에서 입국한 사람들 우리가 다 격리시키거나 혹은 입출국을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금지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일본을 방문했어도 후쿠시마 인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입출국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섣부르게 대단히 좀 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장하는 그런 의견들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